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또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첫 소식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이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2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 신고의 처리 대응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 신고는 9만 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그와 비슷한 확인 절차를 거쳐왔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자 유 대행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부터 질의가 진행됐는데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행안위에 나온 유재성 대행은 우선 이번 사건 관련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만 숙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지적에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생명을 잃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상황 관련 보고도 이뤄졌는데요. 유 대행은 아직 공식 부검 전이지만 옷차림과 휴대전화가 같아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타살 의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씨 사건 담당 경장이 맡은 실종 수사 처리건은 모두 298건으로 허위 종결 의심 건수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이어 또 한 번 불거진 내부 기강회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 맹비난했고요. 국민의힘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로 변질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녕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사례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9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달리 본다는 점도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재판을 통해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종합특검 성패를 좌우할 윗선 개입 실체 규명. 특검은 출범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소로 연결된 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한 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 검토됐던 반란죄의 경우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재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내란 특검 4개, 김건희 특검 2개, 최상병 특검 2개, 여기에 종합특검도 1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속도를 낸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건은 항소심의 진행 중이고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여기에 계엄 종료가 아닌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는 종합특검 논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두환 때의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다. 두 개는 법적 성질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점은 직무가 정리될 때 더 이상. 수사 후반부 들어 양 특검이 계속 대립한 부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결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선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전 13패라는 저조한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그 라틴어 경구를 이제 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영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점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 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코스닥은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류환호 기자입니다. 0.5% 내린 6,881로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워 3.1% 내린 6,69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110조 원 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 하락한 채 출발했는데 낙폭이 더 깊어져 8.7%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지분가치가 연동돼 있는 계열사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는데 삼성생명은 13%, 삼성물산은 8%, 삼성화재는 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넘게 상승하며 삼성전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 하락 전환에 3.4%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약세에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 쪽으로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며 코스닥은 1.4% 오른 8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5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잇따라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와 전망을 김대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AI 서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기업은 이미 역대급 실적으로 주주 환원에도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음날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주 환원 규모가 앞선 시장 기대치보다 작았고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30조 원 현금 배당 구상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실망감을 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잠정적인 발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속도만 다를 뿐이란 겁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실적만큼 배당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주주 환원 계획이 시장 기대감을 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버는 돈만 500조 원 넘을 걸로 예상하니까 시장에서 그럼 뭐 주주 환원 금액도 잉여 현금 흐름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높고 장기적으로는 두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민주당의 요청과 여론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 방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일단 비거주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이 종부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을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장애인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 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 계획을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 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는데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빠듯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던 오세훈 시장도 용산공원을 찾아서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에 집을 지으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조사했더니 집을 지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3명 중 2명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성별로는 여성 66%, 남성 62%가 반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67%로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용산공원 활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공원을 찾아 시민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원 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지 면적을 풍요롭게 확보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이 제가 이곳 공원을 손도 못 대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세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의미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엿새 만인데 퇴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관으로서는 좀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한 입장이 뭐 있겠어요. 딱 13개월 정도 됐는데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국회로 가서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그런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돼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국가의 법질서 유지, 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지키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업무가 검찰만이 아닌데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 외국인 관리, 또 국제 소송들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조직면에 있어서 너무나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뭐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장관 돼갖고서 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청 또 공수청 설립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갖고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또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고민 과정 속에서 거의 뭐 수면 장애가 생겨갖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와갖고 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던 겁니다. 네. 그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대법관의 임명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좀 임명권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주길 좀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소청 출범 앞두고 좀 업무 공백 우려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수청은 뭐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만들어가면 됩니다. 중수청은 어쨌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이게 중단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소는 계속 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직접 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들을 대폭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의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에 처리해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들을 정리해갖고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게 현재 한 일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향후 검찰에 좀 보안 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많은 수의 검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 한번 수사 기록을 정리해갖고 공소 제기를 했지만 지금 그런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송치된 사건을 그대로 파악해갖고 공소장만 써야 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공소청의 유능한 검사들이 또 수사관이라는 이름은 이제 못 쓰지만은 또 일반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법무부와 검찰이 수장이 당분간 좀 공백 상태가 될 텐데 이로 인한 좀 우려나 이런 건 없을까요? 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매우 유능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만 새로 오신 장관이 어떤 정책적인 결단들을 내려야 될 때 잘 내려야 될 것이고 또 법무부의 여러 현안들을 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갖고 법무부가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좀 국회 돌아가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좀 현안 처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국회 가면은 제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 상임위원회 업무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일부에서는 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자꾸 문제점 지적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합동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어떤 근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어떤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특사경이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은 장관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좀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여 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개됩니다. 중국의 일부 농촌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일명 포르말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과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이현에서 발생한 포르말린 배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 등 쉽게 부패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표본 검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판매용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썼다는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수입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 배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온라인에 야탐력 살해 예고글을 게시한 20대가 정부에 1,400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결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20대 남성 A씨가 게시한 허위 협박글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원은 A씨에게 1,484만여 원을 정부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5,5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허위 테러 협박범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범에 대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카카오 본사, 광화문 BTS 공연 등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범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진 못한 만큼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청주 창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이 기존 피해자와 다른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건데 최 전 의원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폭염 경보가 넓혀졌습니다. 올여름은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가을 태풍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도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상향했고 밤 더위도 다시 심해져 서울은 9일 만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 태풍은 한반도를 모두 비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열대 해상에서 연이어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진로는 대부분 중국 남부나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거나 해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3년 8월 태풍 카눈 이후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 초중반엔 강력한 열돔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 지금은 다시 확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와 일본 남쪽까지 견고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동서로 비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9월은 가을로 접어들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위험합니다. 과거 최악의 피해를 남긴 루사, 매미, 흰남노 모두 8월 말에서 9월 상순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먼 열대해상에서 태풍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보통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열릴 가능성이 커지는 기상청은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방제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부정적인 견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회담으로 얻을 게 없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김정은 위원장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른바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는 북미 회담 제안은 여론 분산용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수렁에 빠진 이란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는 군사적인 해결책도 없다며 트럼프는 그저 이란을 언론 보도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설픈 대북 제안은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수건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만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트럼프의 측근 그룹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보수 연구단체 소속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김정은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라이츠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트럼프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시 한번 한국 국회 연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이재명 정부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무역과 안보 분야 협력은 물론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이란 전쟁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즉시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보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의 경제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대이란 경제제재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죄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우회한 거래까지 잡아내 이란 재정을 고갈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결합하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당분간 밀어붙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을 통해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도 자주 만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는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환한 미소로 손을 맞잡습니다. 김 대표 취임 인사차 열린 상견례 자리답게 대화 초반엔 덕담이 오갔고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대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늘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그런 또 리더시고 서로 직접 만나서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 등 최근 전국 현안들을 곧바로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등 국면에서 최종령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 의사를 수용한 사례를 언급한 건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김 대표는 20여 년 전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도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김 대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 보자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민석 대표가 꽉 막혀있던 여야 관계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김 대표의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인신 공격이라고 판단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욕적인 발언을 해놓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것이냐며 김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을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어놓고 되레 자신을 비판한 김민석 대표 고소에 나선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의원은 피해자를 자처하며 고소장을 쓸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라면과 빵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도 바뀌는 소비자들의 선택 속에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산처럼 쌓여있는 라면들.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번 정도 먹어요. 이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서민의 대표 먹거리, 라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용심이 이번 달부터 컵라면 일부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팔도와 오뚜기도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예고한 업체들의 라면입니다. 컵라면 가격은 5% 넘게 올린 반면 봉지라면 가격은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환율 속 포장재 값이 오른 탓에 어쩔 수 없이 컵라면 가격만 올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거 오르니까 저게 오르고 저게 올랐으니까 이거 오르고 해가지고 서로원에 오르기 작전을 하고 하는 건지 라면 오르고 나면 아마 또 다른 게 또 들썩거릴 거예요. 빵이든 음료든 마찬가지입니다.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가격 정책에 차이를 둔 것처럼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케이크 가격을 올리면서 단팥빵 같은 이른바 스테디셀러 값은 그대로 뒀고 파리바게뜨도 케이크와 다른 빵의 가격 인상률을 달리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편의점 출고가에 한해 가격이 일부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요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른 서민 음식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은 최대 3억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줍니다. 대상 주택은 25억 원 이하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지원되고 부부 임직원은 1명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보건체계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우리도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등이 완만하게 증가해 앞으로 한 달간 여름철 최대 유행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최대 유행 규모 역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휠체어 타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10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알리려던 취지와 달리 예상 밖의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기차에서 내리던 유튜버 박위가 경사로를 내려오다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린 겁니다. 바퀴는 당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널에서 영상이 내려가고 사과도 했지만 성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박이는 휠체어 이동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지만 동시에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사과가 이뤄졌는데도 당시 상황을 100만 구독자가 보는 채널에 공개한 건 과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자신보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게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박이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번 대응을 두고 실망감이 커지면서 100만을 넘었던 구독자 수도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공론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는지 이번 논란은 공론화의 방식과 책임까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 막판 순위 경쟁과 함께 홈런왕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한 발 앞서 있지만 이 아시안게임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LG의 오스틴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변수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기아와 하나 경기에 싸운 김도영의 홈런입니다. 고무공을 치는 것 같은 압도적인 속도와 힘으로 좌측 담장을 순식간에 넘겨버립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라인 드라이브로 뻗어갔어요. 타구 속도가 177km, 발사각도 22.9도. 현재 2024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 38개와 타이를 이룬 만큼 이런 페이스만 유지하면 40개 중반까지 가능합니다. 장종훈, 이승엽으로 이어지는 한국 프로야구 젊은 홈런왕 타이틀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특히 부상을 이기고 돌아온 올 시즌 한층 성숙한 자세까지 갖추면서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별로 지금은 홈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힘들게 승수를 쌓는 게 제일 목표고 제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최대한 승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시안게임 출전이 변수입니다. 김도영이 9월 중순 2주가량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LG 오스틴이 얼마나 따라붙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오스틴이 홈런왕에 오르면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네 번째 홈런왕이자 LG 트윈스 구단 역사상 첫 홈런왕입니다.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라는 수식어도 영원히 따라옵니다. LG 트윈스의 첫 외국인 영구 결번이 목표라는 오스틴의 입장에서는 MVP 타이틀은 물론 단연 계약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Those are always very thrilling. I was just glad I was able to come up clutch for the team today, and and get Wellesley a no decision, and obviously give the fans a good show today. But it was great team ball. We were down, but I'm just happy I was able to help the team win today. 한국 프로야구 계보를 잇는 젊은 홈런왕의 탄생이냐, 아니면 LG 트윈스의 첫 홈런왕이자 잠실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냐, 올 시즌 최고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더위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히려 더위가 강해지면서 특보가 확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밤더위의 기세도 더 강해집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아침까지, 영동 중남부에는 오전부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중북부와 충북 북부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룡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론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 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종합특검팀이 끝내 풀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를 남기며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따라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 수사, 이중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이딴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적 증거에 따라서 확보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간에 여러 말이 떠돌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기다려 주세요.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두삼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서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전 13패라는 이 저조한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원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그 라틴어 경구를 이제 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영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점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또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내일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이 혼자 당직을 서면서 2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2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경장이 실종 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 점검해서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 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숙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지적에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생명을 잃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오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찰을 통해서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시 상향하되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의 차등을 위해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주택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비거주를 하는 경우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비거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 이양으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당정이 하루 전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자체가 크지 않아 권한을 넘겨도 사업 기간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가 가진 권한은 9개 인허가 절차 중 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뿐인데 걸리는 기간도 넉 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 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사업 193개소 중에서 구역 지정 단계는 31개소, 16%뿐이고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권한을 넘겨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난개발은 물론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혜 시비나 부동산 투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기적인 거대한 생활권인 서울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치구별 결정이 서울시 상위 계획과 어긋나면 도시관리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는 정비 사업의 진짜 걸림돌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며 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최승은 기자입니다.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번 YTN 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에어컨을 틀지 않을 때 창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도록 보수를 마쳤다며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공사 측의 보수가 지연되면 LH가 직접 나서 수리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샤워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례식장 차 와가지고 시신을 이제 싣고 간 거죠. 2분씩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전돼 있다고 그래요. 샤워하다가.
남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샤워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샤워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시설 없이 기계실 한쪽에 샤워기만 설치된 상태였는데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안전점검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건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계로 넘겨 안전관리 책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인터넷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상태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송치 통보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오랫동안 배회하는 등 계획 범행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A씨는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부터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며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에겐 계획범죄보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형량을 더 적게 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엄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누리집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중국의 한 배추 산지에서 찍힌 영상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건데,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중국 허베이성 킹바오현의 한 농촌에서 배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물차에 싣기 전에 배추를 한 포기씩 대야에 담긴 액차에 담갔다가 꺼내는데요. 근처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선명히 적힌 용기가 발견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중국의 블로거는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작업자들이 포름알데히드를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흔히 포름알린이라고 불립니다. 조직 부패를 늦추는 성질 때문에 이 시신 방부 처리에도 사용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식품에 사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포름알데히드 배추의 영상에 중국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방정부 조사 결과 이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해당 배추의 유통을 차단하고 배추의 다른 채소도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조사하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 배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진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냐는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하는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이 비겁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건 반려를 유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려 결정이나 국회 송부를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 조직법의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독재로 가는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린 뒤 임명에 관여하려고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자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10년 만에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부활하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참모의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이 있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권력형 비리 감시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셀프 통제로 측근 비리라는 내부 악재를 사전에 차단해 정권의 투명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수사 기소권이 없어 감찰 결과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별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감시기구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과제로 꼽힙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및 부정 채용 등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샀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세력 눈치를 본다면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셈이라면서 협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역시 차고 넘친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는 거라면 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한병도 위원장은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장 씨 등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장미란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농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거주지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요. 실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뭐 타살 흔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네. 구체적인 설명은 곁들여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 나름대로 한번 제가 판단하건데 예. 지금 이제 장미란 씨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어떤 이유를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근거라든가 증거를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당시에 없어졌을 때 입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옷이라든가 뭐 이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것은 이 장 씨의 시신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일인인지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것만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제 타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죽음들이 있겠죠. 네. 뭐 그런 것과 좀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만 흘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증거에 의해서 이게 타살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죠. 네, 일단 이번에 발견된 곳이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좀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뭐 조기 발견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나가지고 이제 경찰이 140명이 그 바로 이 한림항 근처를 수색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A 경장 같은 경우가 사건을 종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적극적인 수색 자체가 아주 스톱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장 씨 같은 경우가 어떤 뭐 피해를 당했건 또는 뭐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그거 자체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수색이 진행이 됐다면 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밝혀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정황 또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는 좀 제한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허위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런데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찰의 이 정확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실종 사건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아동하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하고 일반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건 간에 제가 초기에 이렇게 그 경찰이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때는 경찰이 상당히 조치를 잘 했어요. 네. 140명의 한림항 근처를 갖다가 수색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한 사람이 종결됐다라고 하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다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동 같은 거하고는 구분이 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 여성이긴 하지만 경찰이 초기에 수색을 갖다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수색만 했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장 씨가 실종됐던 시점에 그 인근에 있던 CCTV 영상 118대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경찰관의 허위 종결 때문에 이게 날려버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해당되는 이 경찰관이 그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실종자는 위치를 갖다가 밝히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때부터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석 달이 흘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에 CCTV라든가 거기는 선박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118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도 만약에 있으면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삭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계속 덮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이 그 장 씨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뭐 거기 뭐 접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죠. 예. 자, 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제기했던 체포 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말해봐. 아니, 귀찮아서 허위 종결하신 겁니까? 허위 종결 왜 하시나요? 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실종자랑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허위로 종결한 거 사실인가요?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네, 유족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왔는데 법원이 왜 이 A 경쟁을 풀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A 경장의 신원이 이제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 확인도 돼 있고, 이제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를 이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여론이라든가 수사의 속도 압박에서 절차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서두르다가 요건을 갖다 놓친 그런 전형적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어떤 법원의 결정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저렇게 이제 긴급 체포가 체포 적부심 자체가 인용이 돼버린 건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찰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일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심히 이제 추정컨대 혹시 이제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돼 있는 바로 저 해당 경찰관이 만약에 어떤 뭐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그 비난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경장이 이번 장씨 사건 말고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처음 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의 어떤 생사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변사로 임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몇 번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 처리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가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윽박질러 가지고 이제 뭐 연락이 뭐 되긴 되는데 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실종 그 신고한 것을 갖다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건을 갖다가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여러 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A 경장이 이제 혼자서 야간 당직을 하면서 이 두 건을 단독으로 허위 종결했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 야간 당직을 하면 혼자 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야간 당직이라는 게 뭐 실종 팀의 인원들이 이제 부족하다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 명이 당직 근무를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야간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당직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주간에 담당자에게 그 사건을 갖다 인계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 사람이 실종 담당 경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장이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부터 밝혀져야 될 텐데, 뭐 얘기하신 대로 학습 효과도 있었을 거고 뭐 처음 해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경찰 공무원을 떠나서 이 어떤 그 공직에 있어서의 그 기본 그 업무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 동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인데,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뭐 전수 조사를 하니까 뭐 거의 200몇십 건을 갖다가 담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 통과가 되고 문제가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이 장미란 씨의 어떤 그 뭐 실종과 직접적인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은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몇 번 성공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그 해당되는 그분들이 다 이제 사망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경찰에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뭐 시신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됐다라고 입력시켜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경찰에서 모든 이 실종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보니까 7만 건이 넘는 성인 실종 사건 중에서 99.7%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수치가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시스템 전반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가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출을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종 신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99.7%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이 99.7%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실종 사건 이 처리 결과를 담당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좀 보완이 될까요? 지금도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입력을 시키는 거하고 보고를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데 그럼 보고를 하지 않고도 이것을 입력이 시키게 되면 종결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에 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다시 한번 승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네. 개인적 의견은 뭐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부 문제에서 어떤 책임 소재를 이제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실종 가족들에게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했는데 위치를 갖다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면 녹취라든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나 전화했는데 만나기 싫어하니까 뭐 대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앞서 또 그 장윤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었고 이번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하고는 뭐 용어는 비슷하고 안에 요구만 하나 더 들어갔는데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거죠. 보안 수사권은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주도적인 그 어떤 그 수사 의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한 것을 봐가지고 이거는 좀 미흡하니까 다시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사건에서 이 보안 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의 소리는 상당히 높고요.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사의를 표명했던 정성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개인 사석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갖다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보완을 하겠다? 그건 앞뒤 순서가 안 맞은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한 어떤 제도를 실제로 그 적용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뭐 한 반년이라든가 또는 1년 뒤에 이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말 나름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이 끝을 향하고 있지만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되면서 서울에는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우선 밤사이 서울 25도, 대전 25도, 부산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60mm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가슴, 목과 등에 얼룩덜룩한 반점과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어루러기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곰팡이성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고 몸을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한 달에 한두 번 재발이 잘 되는 부위에 국소 항진균제를 바른 뒤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